안녕하세요. 베니박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기사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발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죠. 세계 초군사 강국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제 동향에 관심 안 가질 수 없겠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17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무슨 일일까요?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던 일과 묶여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내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올해에도 수십 명이 상호 충돌로 사망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종국에는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로 면적은 약 60만 3,700제곱킬로미터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체에서 영토가 가장 큰 국가이고 인구도 4,346만 명으로 동유럽에서 가장 많습니다. 구소련을 구성했던 15개의 공화국 중 인구와 경제적 중요성 면에서 러시아 다음 가는 비중을 차지했던 공화국으로 수도인 키예프는 슬라브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도시입니다. 이렇게 동유럽에서 비중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내전의 러시아는 어떻게 엮여 있는 것일까요? 내막을 살펴보기 위해 우크라이나 역사와 러시아의 관계를 보다 더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9세기경 동슬라브 민족 최초 본국가인 키예프 공국이 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키예프 공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 블라디미르 대제는 서기 988년 이번 분쟁의 중심에 있는 크림반도 남서단 성 블라디미르 성당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슬라브 문명을 번영시켰고 비잔틴 문화를 도입하여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시킵니다. 이 키예프 공국이 1240년 몽골군 침입 때 멸망해 상당수 국민이 키예프 북부인 모스크바로 이동해 거주하면서 모스크바 지역이 슬라브 민족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죠. 결국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역사적 고향인 셈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동질성 또는 유사성을 띠고 있는 민족으로 상호 유대관계가 깊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모두 키예프 공국의 적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는 모스크바, 세인트피터스부르크와 동등한 문화적 영향력으로 러시아 도시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구소련에 같이 묶여있던 공화국으로 정치, 경제적 공동체였으며 미국과 냉전을 벌이며 세계에서 주도권을 다투던 소련의 주역들인 공화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늘 부동강을 갖고 유럽과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는데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은 러시아가 그토록 원하던 부동항을 제공해 준 것이고 현재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지요. 덧붙이자면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공화국 소속이었으나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인 소련의 서기장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 사이의 형제적 유대 강화를 명목으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관할로 이양했었죠. 소련 해체 후 여러 공화국들이 분리독립할 때 크림자치공화국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반환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일축하였고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부동항을 지속 이용하고자 우크라이나의 임차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의 통제 범위에 있는 자기 편이었으니까 문제가 없었지요. 이러한 역사성으로 크림반도 주민의 대략 67%가 러시아인이라고 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동부와 크림반도 쪽을 중심으로 약 800만 명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카타르에 밀리긴 했지만 한때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이었습니다. 유럽은 상당량의 러시아제 천연가스에 의존하여 겨울을 나고 있고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를 관통하여 러시아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운송료를 우크라이나에 지불하고 우크라이나에도 유럽에 제공되는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천연가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긴밀했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예전에서 반군을 지원하고 결국에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기사까지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 3국 정상은 크림반도 얄타에서의 회의를 통해 독일을 분할하고 소련의 동독에 대한 관할과 동유럽과 유라시아 내륙에 대한 세력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1985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독이 통일 독일을 모색할 때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의 승인이 필수였습니다. 소련의 우려를 알고 있던 소독은 미역을 통해 통일 독일이 된다 해도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는 일이 없다고 당시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보장해 주었고 이에 따라 소련은 동서독이 경제 및 통합을 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었지요. 그러나 당시 독일에서 KGB원으로 있던 푸틴이 1999년 11월 러시아의 신임 총리가 되었을 때 독일 통일 냉전 종식 조건인 나토의 현상유지 약속이 뭉개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주변국, 즉 구소련 내 공화국들이 서방 세력에 동화되는 것을 막을 각오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에게 러시아의 세력권에 벗어나 미국 편에 서게 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러시아가 예전 자기 땅덩어리에 속했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아서 향후에 다시 제국이 되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에게 막대한 양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러시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군사 부분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줍니다. 일례로 조지아군과 미군이 합동훈련을 하거나 미군 군사고문단이 조지아군을 훈련시키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원조해 주었지요. 이렇게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은 미국이 대러시아 포위망의 일부로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건설해 유사시 러시아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었지요. 러시아가 이전같이 미국을 위협할 거대 적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 지배에 의해 세계의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 곧 팍스 아메리카나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일본, 중국에게 그러했듯 러시아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달러 패권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하에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행위가 러시아의 반감을 산 것일까요? 크게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전략 차이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발생한 것이고, 작게는 우크라이나가 자주적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군사전략적 중요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고 구소련 공화국들처럼 유라시아 경제동맹에 참여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주권국가로서 독자적 길을 모색하면서
소련에서 분리독립된 나라 중 조지아와 함께 친서방 정책에 매우 적극적인 나라였고, 소련 해체 후 30년 가까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서구 제도와 보다 긴밀한 제휴를 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미 1997년부터 미 해군과 우크라이나 해군 간 매년 정기적으로 시브리즈라는 훈련을 해왔고, 2004년 친러 정부의 부정선거 혐의로 재선거 끝에 집권한 오렌지 혁명 정부 때는 그 어느 때보다 EU 가입에 매우 적극적이었지요. 2010년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오렌지 혁명 정부에 대한 실망과 함께 집권하게 된 야누코비치 정권은 친러 성향인 동부인 중심의 정권으로 2013년 11월 모스크바의 압력을 받으며 유럽연합과의 경제통합을 위한 협정을 백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배신으로 본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서부인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를 시작하게 되지요. 이후 총리 사퇴와 야권 인사 석방 등이 이루어지며 시위는 해산하고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싶었으나 2014년 2월 18일 시위대와 국가보안부대의 우발적 충돌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시위는 불길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2014년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사퇴 선언 후 러시아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부가 무너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지요. 야누코비치의 신변보호 요청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러시아는 야누코비치의 사태는 서구와 합작한 우크라이나의 쿠데타라며 크림반도의 러시아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함께 러시아 전투기를 추격시키고 크림반도 공항을 점거하기에 이릅니다. 유럽연합 가입은 곧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입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려되었기에 러시아계이자 러시아를 사용하는 주민이 다수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야누코비치가 실각하고 구성된 키예프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3월 들어서는 러시아계 주민이 절대사유수인 크림반도의 지방정부의회가 러시아로 합병하는 결의를 하게 되고 결국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죠. 2014년 3월 푸틴은 크림반도 합병을 공식화한 연설에서 서방국과 우크라이나는 선을 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선동하고 지지하는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시위는 우크라이나 신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에 불과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발언 및 군사적 지원으로 인해 2014년 4월부터는 시위가 벌어지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크림반도에서처럼 친러 반군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면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에 붙어 있는 것을 원치 않던 러시아는 친러 반군의 러시아 병력을 위장 파견하고 러시아 자원병도 합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달리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고르 그리킨 DPR 반란군 사령관에 따르면 4월에 지원이 없었다면 다른 곳에서의 운동이 그랬듯 서서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러시아는 2014년 5월 분리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돈바스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유괴전술, 비정규전 획책, 재래식 군사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5월 말 도네츠크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란군 간의 첫 전투를 시작으로 여름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전투원의 상당수는 러시아군 준군사조직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되기까지 했지요. 2014년 8월까지 우크라이나는 반테러 작전을 통해 친러 반군 세력 통제 아래 있던 영토를 대폭 축소할 수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의 통제권을 되찾는 데 근접했으나 이때부터 러시아는 간접적 군사 지원이었던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포기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통한 침공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군사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우크라이나의 정부와 경제는 붕괴 직전에 내몰리고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지속 추구해온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통일 독일을 이룰 때 했었던 나토의 동지 불가 약속을 서방에서 파기한 것이 우크라이나 내전의 뿌리가 됐을 수 있다는 일종의 책임의식이 있는 독일은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고 중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독일 주도로 2015년 2월 12일 벨라루스 미인스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4자 정상회담으로 휴전안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휴전안 도출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를 서로 자신의 세력권에 놓고 싶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상을 놓고 하부 도출에 실패하게 되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가까워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및 나토 가입은 그들의 자유의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의 손에 맡기면 다수인 서부 우크라이나에는 EU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가 돈바스 지역을 경계로 간헐적 전투와 소강 상태에 29번의 휴전을 반복하면서 내전 시작 이래 8년째인 2021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보도된 내용처럼 여전히 간헐적인 전투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요. 이 내전은 1990년대 발칸 전쟁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분쟁으로 1만 4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 이재민은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4년 3월 크림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러시아로 병합됨에 따라 1954년부터 이를 통치해왔던 우크라이나는 현재 크림반도에 대한 행정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국제사회는 크림반도 합병은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에 의한 것으로서 여전히 우크라이나 일부라는 입장이지만 말입니다. 러시아는 친러시아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인들에 대하여 시민권을 발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러시아군은 군사훈련을 거듭하고 있고 주둔 병력과 장비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척점으로 미국은 2021년 9월 우크라이나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시행했지요. 결국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 상태와 이 같은 러시아군의 동태로 인하여 미국은 조만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반군을 여태까지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을까요? 그저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와 정치적, 문화적 동질성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의 전통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첫째, 크림반도의 부동항의 유지를 공고히 해 주중해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대외적인 주요 통로를 확보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러시아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 크림반도를 잃게 되면 러시아의 군사력은 유럽에 발휘되기에 훨씬 힘들게 되겠지요. 둘째,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모스크바와 매우 가까운 러시아의 접근 지역으로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서방편에 서게 되어 서방의 군사기지가 되거나 서방편에서 함께 움직인다면 러시아의 턱 밑에 칼을 댄 형국이 될 것이고 흑해 함대가 위치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도 불안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영토, 인구 등 여러 규모 면에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여러 공화국 중 러시아 공화국 다음가는 위상으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세력권에서 이탈할 경우 러시아로서는 옛 영광과 힘을 회복하기에 꼭 필요한 주요 주변국의 상실이고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력 상실 시
소련에서 분리된 그 외의 여러 공화국에 대한 통제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 안보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겠지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이 역사적 과오이자 러시아 입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넷째, 푸틴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러시아를 장기 통치 중인데 이미 러시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여러 공화국과 더불어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에서 이탈한다면 푸틴의 인기와 지지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2011년 푸틴의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과 크림반도 합병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과거의 우방국이자 서방과의 긴장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던 주변국들이 발트 3국, 조지아 등과 같이 도미노 현상처럼 서방국가에 가까워지는 사태를 겪어왔던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까지 전철을 밟도록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EU 지배력을 차단하고 나토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러시아의 세력이 미국의 위협이 될 만큼 확장되거나 유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EU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한때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유럽에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3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태도와 이번 내전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피하고자 발트해를 경유해서 러시아에서 곧장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2를 건설하고 있죠. 이에 대해 미국은 EU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이 파이프라인의 개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노르트 스트림 2를 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냉전 후 나토 확대에 극히 민감한 러시아. 무엇보다 영토 인구 등 규모 면에서와 진영학적 위치상 러시아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러시아 중심의 동맹 규합이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세력권에 두고 싶은 러시아. 반대로 다시는 러시아의 세력권이 구소련의 과거처럼 확대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은 미국. 결국 우크라이나 분쟁의 핵심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강대국들과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의 일부분입니다. 서방 국가의 옥죄임을 느끼는 러시아의 위기감은 이번엔 다릅니다. 그것은 회원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던 나토 과거 행태와 이에 대응했던 러시아의 행동으로 파악 가능하죠. 2004년 나토는 구소련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7개 회원국을 추가하였고 이후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 의사에 따라 회원국을 추가하려 하자 러시아는 레드라인을 넘어갔음을 경고했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동맹에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들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고 경고하더니 몇 달 후 남오세티아를 두고 조지아와의 전쟁을 벌이며 러시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엔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반러시아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고 서방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나름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포기 못하는 우중은 2017년 7월 피력한 그의 견해에서 잘 알 수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역사, 영적 공간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한민족이다.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공세도 끈질깁니다. 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을 원조하는 등 미국의 대외 원조 주요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러시아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는 매년 6억 달러 이상을 원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매년 우크라이나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비회원국이지만 나토의 완전한 회원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단호한 의지를 인지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유럽으로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목표와 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러시아. 둘 간의 어떠한 절충과 양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분쟁의 종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국한한 내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전될 때 과연 미러 양 강국이 전쟁 양태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변 열강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 병력으로 침공한다는 소문의 실체나 우크라이나 내전의 향배가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 미러 정상 간 통화를 하는 등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국제 동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